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아이는 둘을 키우고 있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남편 월급으로는 늘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적게 받는 건 아니지만 생활비는 늘 모자라게 주거든요.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각종 동호회 활동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나 생활에 들어가는 돈에는 무척 인색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죠. 애들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아까워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 옷은 매번 백화점에서 브랜드를 사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시댁 행사를 빠지는 게 싫다는 거였죠. 저희 시댁에 제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 초반에는 이 문제로 꽤 다퉜었어요. 이번 명절만이라도 빠지면 안 될까? 당신은 형제들도 많지만 난 외동딸이잖아. 야, 가정주부가 무슨... 난 명절에 유일하게 쉬니까 집에 가는 거지. 넌 언제라도 친정에 갈 수 있잖아. 내가 없으면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하는 사람이 이런 날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다녀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아예 명절에 내려가지도 않잖아. 그야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드니까 그렇지. 내가 마냥 노는 사람이야? 그럼 나갔지. 나도 아등바등 살겠다고 그러는 건데 넌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지금 친정에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무슨 문제 생길 줄 알 거고 난 그거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겠지. 넌 남편 생각은 아예 안 해? 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 아무리 그래도 매번 명절마다 시댁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며느리 도리라고 하지만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꼬박 거기서 있는 며느리는 없어. 야, 그럼 우리 결혼할 때 하나도 안 보태준 친정에 가는 건 말이 되고? 너도 받은 만큼 일한다는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도 용돈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도 장모님 신경 엄청 쓰셔. 신경, 용돈? 할 말은 많았지만 늘 저는 죄인처럼 입을 굳게 다물어야 했죠. 정확히 반박을 하자면 남편이 주는 용돈은 명절과 생신 딱 3번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 그 용돈은 10만 원을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요. 그 흔한 축하한다는 말도 건강하라는 말도 없이 전송된 금액에 불과했죠. 더구나 신경을 쓴다는 건 저희 어머니와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늘 함께 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많이 걱정하는 척, 챙기는 척 하지만 결국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로 끝이 났죠. 어릴 때 걔 나보다 공부도 못했었어. 머리에 든 건 없는데 어찌나 여우 같았는지. 지금도 봐라. 눈웃음 살살.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품격이 없어. 없이 살아서 그런가? 어머님, 그런 말씀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오해했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건 몰라? 누가 보면 내 친구 내가 뒤에서 험담한 줄 알겠다. 난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고생시키지 말게 하라고 너한테 뭐라고 할 생각이었어. 근데 무슨... 솔직히 나이 들어 그렇게 된 건 자식 탓 아니야? 그때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참,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것도 몰라.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우린 뭐 자식 잘 키웠어? 다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지. 우린 무슨 그렇게 자식 덕 본다고 며느리 앞에서 우리 애들은 그래도 밥은 벌어먹고 살잖아요. 왜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아이고 밥벌이. 큰애는 직장에 다니기야 다니지만 집이 있어 뭐가 있어. 매번 버는 족족 쓰기만 하고
부모 용돈은 고사하고 자기 자동차나 바꿀 줄 아는 놈이고. 딸은 지금 벌써 4년 넘게 공무원인가 뭔가 준비한다고 아직도 내 등골 빼먹고 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공무원 준비하면 언젠가는 합격할 거고, 우리 아들은 애들이 둘이라서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고. 나도 애가 둘이야. 근데 집 샀어. 당신은 자식 교육 잘못 시켰어. 뭐든 오냐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라서 지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알잖아. 난 내 자식 아니었으면 진즉에 버렸어. 알아? 아니,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어? 그깟 돈 벌어온다고 유세야? 당신 조만간 은퇴해서 그때 날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셔? 아유, 저것도 내가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지. 아가, 신경 쓰지 마라. 괜히 심통나서 그래. 친구 사이로 지냈다는 게 사실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장점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부분만 말씀하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친했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만 보면 전생에 원수를 만난 듯 꼭 저렇게 어떤 식으로든 포장해서 헐뜯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로 꽤 오랜 시간 소가리를 했었죠. 차라리 두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면 그래도 예의 정도는 차렸을 텐데, 이 친하다는 이유가 그 정도로 고통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제지하긴 했지만 아이를 둘 낳아 키우고 세월이 흐르자 시어머니와 비슷한 막말을 쏟아내기까지 했죠.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걸 보고 배웠는지 중학교에 올라간 딸 역시도 그런 저희 친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자고 그래? 다른 애들은 여행이다 뭐다 놀고 그러는데. 그래도 엄마랑 같이 가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 응? 싫어. 아빠 말이 딱 맞네. 엄마 진짜 이기적이라고. 그럼 엄마라도 다녀올 테니까. 싫다고. 그럼 내 밥은? 내 옷은? 설마 나한테 하라고? 왜 내가 하는데? 한 며칠이라도 엄마가. 싫다고. 싫어. 무슨 엄마가 그래. 다른 집 엄마들은 딸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간식도 만들어주고 옷도 사주고 가지고 싶은 건 다 사준다고 하는데 엄만 뭐야? 고작 내가 가지고 싶다는 신발 사준 거? 내가 보내달라는 학원 보내준 거? 그건 다른 엄마들도 다 해. 별거 안 하면서 매번 힘든 척 어려운 척. 자식들한테 안 미안해? 그때 저희 아들이 나와 딸의 머리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미쳐가지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미쳤어? 아이씨, 오빠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어디서 욕을 해? 입을 확 찢어버릴까?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 여자고 동생이고 안 봐줄 거야. 알았어? 오빠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그나마 저를 이해해준 건 사춘기에 한참 예민해진 첫째 아들이었어요. 조금 과격한 구석은 있었지만 툴툴거리면서도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친정에 갈 때도 늘 군말 없이 따라갔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랜 결혼 생활에서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저희 딸과 남편까지도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만 시아버지와 아들이 만든 작은 숨구멍으로 숨을 쉬며 버틴 거였죠. 물론 모든 게 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떠올리면 모두 제 탓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한 번씩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한층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살은 빠지고 허리는 굽고 예전에는 더없이 컸던 키도 줄어 있었고요. 엄마, 그 속옷 좀 버리라니까. 그걸 아직도 입고 있어? 구멍 났잖아. 뭐 어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난. 돈 벌어서 어디에 써? 평생 그렇게 일하면서 어디에 쓰냐고. 나도 조금이긴 해도 매달 용돈 보내주잖아. 제발 이런 건 버리고 사자, 응? 너도 나이 들었나 보다. 잔소리가 너무 많아. 됐어. 사람은 어차피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면 잘 사는 거고. 속상해서 그렇지. 사준 건 왜 안 입어? 아껴서 뭐 하려고? 나중에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입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찬소리 그만하고 와서 밥이나 먹어.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매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일찍 사별을 하고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제가 결혼할 때도 저를 잡고 미안하다고 우셨던 내 어머니는 그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애들도 늘 잡일을 돕곤 했었어요. 특히나 집안이 가난하면 부엌에도 일찍 들어갔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해도 될 고생을 미리 시킬 생각이 없다면서 저는 부엌 근처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 끝마치지 않고 공장에 간다고 했을 때는 저를 때리시기까지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는 맞았던 거였죠. 왜 어린애가 벌써 철이 들라고 해? 그냥 넌 투정 부리고 난 받아주는 거야. 그게 부모야. 그래도 상황 뻔히 아는데 내가 학교를 어떻게 계속 다녀? 그 상황 알면 알아서 뭐. 그래서 공장 다니면 내 친구들도 많이 간다고 했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너 걱정 안 시키고 학비 안 미루고 내는 거. 내가 너 좋은 옷, 맛있는 거, 좋은 신발 못 사줘도 학교 다니는 거 그것만은 근심 없게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부모 노릇까지 빼앗겠다는 거야? 말해봐. 그러겠다는 거야? 아이, 그래도...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되고 힘들어서 애가 얼른 자랐으면 하는 기도를 했다가도 잠든 저를 보고 있으면 얼른 그 기도를 취소하곤 했다고요. 조금 힘들어도 이 상태로 더 크지 말고 곁에 있길 바꿔서 빌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난했던 어머니는 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했었기에 그게 한이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고 그걸 놓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만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를 꽤 잘했고 작은 마을에서 똑똑한 아이로 불리곤 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라며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 업적이 저를 낳아 공부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동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한의사가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그렇게 동네의 작은 병원들을 거치다가 결국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상상만 해도 몸이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화를 냈죠. 췌장암이라잖니. 우리 동네에도 1기인가 그랬는데 손을 못 썼다고 하더라. 번지는 것도 빠르고 다른 암보다 위험하다고 들었어. 그런데 3기인데 치료를 해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 뭐? 그럼 이대로 엄마는 죽겠다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너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힘들어. 나 힘들다고. 엄마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시어머니도 맨날 괴롭히고 남편은 매번 밖에서 돈 펑펑 쓰고 내 딸은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해. 그런데 날 버리고 죽겠다고? 엄마만 편하고 싶어? 엄마 치료 안 하면 나도 바로 뒤따라갈 줄 알아. 이제까진 제 결혼 생활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딱히 거짓말로 행복하다고 하진 않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척, 시집살이는 안 하는 척 했죠. 어차피 말을 해도 딸 가진 죄인이라 생각할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친구였던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더 싫어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모든 이야기를 다다다 쏟아냈죠. 그렇게 해서라도 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어머니는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서, 남겨진 가족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쳐놓고 저는 수술비며 치료비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부탁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수술? 아니, 저번에 병문안 갔을 땐 수술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 갑자기 수술? 내가 받게 할 거야. 당신도 도울 거지? 지금 내가 모은 돈은 내가 돈이 어딨어. 애들 둘의 생활비에. 우리 살림 빠듯한 거 당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그렇다고 애들 학원을 그만두게 할 거야? 아니면 밥을 안 먹일 거야? 당신 동호회 활동 들어가는 회비며 술값 그것만 아껴도 충분하잖아.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도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전세금 말이야. 대출? 그건 안 될 텐데. 무슨 말이야? 저번에 그 골프 회원권 때문에 내가 대출을 좀 받아서 썼어. 여보! 어쩌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런 일 있을 줄 미리 알고 그랬겠어? 그때는 그게 더 급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모은 돈은 절대로 안 주겠다고 했잖아. 우리 아빠도 나한테 더는 돈 못 주겠다고 못 박으셨고.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수술 안 받겠다는 거 자식이라고 억지로 받게 하는 거 문제 아니야? 죽는 것도 선택이야. 당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그럴 수 있어. 입장 바꾸란 말 하지도 마. 결국 하는 수 없이 현재 있던 생활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딸, 있지 엄마가 아빠랑 하는 소리 다 들었어. 학원 안 보내려고? 싫어. 나 학원 갈 거야. 할머니를 위한 일이잖아. 딸이 조금 속상해도 그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든. 뭘 어떡해. 내가 연기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엄마 몇 달 걸려서 보냈잖아. 근데 다시 또 기다리라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애들은 발전하는데 난 그러지도 못하게?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집에 무슨 일 있는 줄 알 거고. 나 쪽팔리단 말이야. 그래도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몰라. 엄마 학원 끊어버리기만 해. 그럼 나도 엄마 절대로 안 볼 거야. 진짜 최악이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모두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돈을 빌려줬지만 문제는 큰 목돈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다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각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가장 부탁하고 싶지 않았던 시댁에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진 소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래서 가난은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거야. 퇴물림을 이렇게 시키네. 나라면 그냥 죽었어. 왜? 내 자식들한테 빚이 될 테니까. 왜? 서운하냐? 하지만 이게 사실 아니니? 돈 아깝다고 병원도 잘 안 가고 그러다가 병 나고 그 병간호 하겠다고 자식들 갈아 넣고. 정말 면목 없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갚을게요. 네?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넌 그런 말을 하니? 내 딸은 몇 년이나 공무원 시험 치고 있지. 그거 뒷바라지하느라 힘들고. 우리 생활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그저 너희 집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 뭘 바래? 그럼 대출이라도. 그 사람이 저희 아파트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서. 대출? 너 정말 뻔뻔하다. 시집 올 때 딸랑 이불 한 채 들고 온 네가 지금 시댁에 대출? 그리고 내 아들이 그걸 좀 쓴 게 뭐? 오죽 힘들었으면 썼을까? 마음은 안 아파? 나라면 이해를 하지. 그걸 시댁에 와서 쪼르르. 아유, 너도 참 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나오셔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도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얼른 돌아가!
꾹꾹 눌렀던 울음을 현관문이 닫히는 동시에 쏟아냈어요. 솔직히 저희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머릿속에 들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들었죠. 사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나오더군요. 아직도 현관에 있냐고 얼른 돌아가라고 소리를 치시며 제 손에 종이 가방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꽤 큰 액수의 돈이 있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는데 고개만 살짝 흔들고는 얼른 가라고 하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통장 기록이나 은행 기록이 남을까봐 일부러 현금을 뽑아두셨다고 했습니다. 무려 1,500만 원이었고 저는 제 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서 어머니를 수술시켰고 항암 치료까지 받게 했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병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남편부터 딸까지 모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가 나 설거지 시킨다고 알아?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무슨 종이야? 오빠도 시켰다면서. 그냥 번갈아서 하면 되는 거지 종이라니. 그럼 엄만 종이야? 엄만 엄마잖아. 빨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내 교복도. 내가 거짓골로 학교 다녀야 엄마 속이 후련하겠어? 할머니한테만 관심 줄 거야? 관심? 너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아픈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니? 뭐? 아픈 게 내 탓이야? 내가 암 걸리게 했어? 남편도 끼어들어 거들었죠. 우리 딸 말 하나 틀린 게 없어. 시집을 왔으면 가족을 챙겨야지. 거긴 간병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으니까 집이 엉망이잖아. 난 모르겠고 알아서 해. 당신은 손 없어? 당신은 부모 아니야? 애들 시키지 말고 당신이 좀 해. 당신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우선순위는 우리 엄마야. 그리고 딸, 너도 정신 차려. 앞으로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나도 그땐 그냥 안 넘어가? 정말로 힘든 순간이 오니 사람이 갈리더군요. 모두 한 번씩은 병문안을 왔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 딸은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 아들과 시아버지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저희 어머니와 말동무를 해주셨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다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끓어오르는 열에 구토에 항암을 하면서 점점 쇠약해지셨죠. 그리고 결국은 암이 전이가 됐고 수술한 지 7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꼭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가신 걸 보니 왜 더 억장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힘들게만 한 건 아닌가? 제가 더 아파하지 말라고 몰래 떠난 건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차라리 행복하다고 거짓말할 걸 왜 가는 사람 마음 안 좋게 했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너무 좋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할 걸. 제 가슴을 몇 번을 쳤는지 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군요. 기절하고 깨어나고 또다시 울다가 실신하고 깨어나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 남편, 저희 아이들 모두 왔어요. 그런데 하나 둘 자리를 뜨더니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가족 회의가 있어서 잠깐 모였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시누이가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는 장례 끝나면 친인척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하겠다고 했죠. 어머님, 저희 엄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잔치라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뭐? 그래도 너 생각해서 다음 날로 날짜를 잡은 거 아니냐? 우리 딸이 그렇게 배려심이 깊어.
합격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너 때문에 가족들 눈치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무리 그래도요. 장례식 다음에 잔치 준비하는 법이 어딨어요. 너도 참 정말 이기적이다. 너 말이 장례지 지금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피해 입은 건 생각도 안 해? 장모 병수발한다고 빼빼 마른 내 아들, 너희 엄마 병원비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닌 내 손주. 그리고 나도 말이다. 너 없이 혼자 제사하고 음식 준비한다고 허리가 휘었어. 근데 이제까지 우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잔치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섭하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참석 못해요. 축상을 하고 울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생각이냐? 너도 그만했으면 됐지. 걔 너 친엄마기 이전에 내 친구였어. 내 친구였던 너희 엄마가 너 그러는 거 보면 잘도 좋아하시겠다. 그래. 그래도 제 몸도 그렇고 저 못해요. 참석만 해. 아니 그것도 못해? 넌 네 시누이가 합격을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하니? 그럼 정말 참석만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래 일단 얼굴만 비춰. 우리가 너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 오랜만에 친인척들 다 모인 자리니까 인사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정말 참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필기를 합격한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니까요. 특히 시누이가 준비했던 건 경찰 공무원이었기에 필기, 체력, 면접까지 있었는데 그걸 굳이 지금 하려는 것도 웃겼죠. 그럼에도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던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친인척까지 다 오는 상황에 제가 있는 게 시아버지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저와 저희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참석을 하니 다음 날에 모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고무장갑을 들려주며 음식 준비를 하자고 하셨죠. 어머님, 저 못하겠어요. 음식 준비라니. 너 정말 자꾸 이럴래? 분명 오늘 가족 모임이라고 얼굴만 비추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라는 거야? 너 지금 유세 떨어? 우리 엄마도 죽었어. 사람이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유난스러워? 그리고 잔치하는데 음식을 해야지. 너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라면 응당 해야 할 것을 너 병원 다닌다고 하나도 안 하고 이제는 못해. 그래도 저 장례 치른 게 바로 어제였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다른 일로 있는 거야. 이럴수록 더 잔치 열어서 너희 엄마 죽은 걸로 부정 탄 거 싹 없애야 우리 딸이 시험이 철싹 붙을 거 아니야. 어머님, 지금 부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말이 틀렸어? 하필이면 내 딸 합격 날짜에 죽어가지고 얼마나 찜찜한 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부당도 찾아갔어. 그랬더니 딱 끝나는 날 맞춰서 잔치 열라고 하더라.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지금 그깟 이상한 무속신앙 때문에 잔치를 연담한다 그 난리를 떤 거라는 거야?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럼 당신은 우리 딸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 적 친구라고 해도 난 우리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야. 그게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자고 했지? 귀엽고 고집을 피우기에 그래도 조용히 우리끼리 하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한테 잔치 음식을 시켜? 당신 진짜 미쳤어? 노망이라도 났어? 당신이 이러니까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거야. 알아? 무시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당신 이거 비정상이야. 아가, 너 지금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내일 얼굴만 잠깐 보여준다 생각하고 들려.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일전에 장례식 참여 못한 친척들도 와서 부조금도 준다고 하니까. 알았지? 네.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집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이 없었는지 고무장갑이 그대로 손에 끼어진 상태였죠. 다리에 힘도 풀리고 그냥 현관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보관해놨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당장 갈 힘이 없어서 내일 일찍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 방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제가 너무 싫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한 게 너무 싫었습니다. 꾸역꾸역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역겹게 느껴졌죠. 엄마, 이거 일어나서 먹고 자. 아들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고 아들이 내민 그릇을 봤습니다. 쌀이 둥둥 떠 있는 물이었어요. 이게 뭐야? 죽. 대충 인터넷 보고 만들었어. 쌀 넣고 저었는데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아들은 생쌀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익지 않고 퍼지지 않은 쌀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듯 했죠. 그래도 그 마음이 예뻐서 저는 군말 없이 한술 떴고 고맙다고 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 모두 잔치에 갈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재촉하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빨리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 물건을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 들렀다가 가자고 했더니 싫다고 했죠. 혼자 다녀와. 잔치 가는데 그런 곳 가면 부정 탄다고 엄마가 병원 근처도 가지 말랬어. 그냥 귀찮은 거잖아. 왜 어머니 핑계를 대? 몰라. 그리고 괜히 더 늦게 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와. 알았어? 저는 더는 화낼 힘도 없어 차에서 내려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택시비도 쩔쩔매면서 걸어가거나 버스를 탔었지만 정말로 길을 가다가 쓰러질 게 걱정이 될 정도라 어쩔 수 없었죠. 병원에서 받은 건 아주 작은 박스였습니다. 어머니가 신던 슬리퍼, 제가 사준 가운,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선물로 줬던 속옷이 들어있었죠. 중요한 날에 입겠다면서 굳이 그걸 병원에서 입기 시작한 게 싫어 물어봤던 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안 입고 왜 여기서 입어? 아픈 게 중요해? 으이그, 여기서는 옷 갈아입고 하면서 의사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다른 환자들도 얼핏 볼 거 아니야. 그때 낡은 거 입고 있으면 너 욕먹어. 그래서 이쁜 걸로 입고 다니는 거지. 빙긋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저는 그 속옷을 보고 오열했죠. 오로지 저 때문에 저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고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스 맨 아래 봉투에 담긴 뭔가가 있었죠. 저는 무심결에 그걸 열어봤고 그게 유언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특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읽을 것, 마음이 차분할 때 열어볼 것 이라는 글귀에 저는 편지를 받죠. 그랬더니 안에서 2개의 봉투가 툭 떨어졌어요. 그 봉투의 겉면에는 이혼 그리고 행복 2개가 적혀 있었죠.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엄마는 아마도 네 곁에 없을 거야. 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딸 너무 잘 자라서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행복했단다. 살아생전 좋은 말, 예쁜 소리 못 해줬지만 이 엄마는 우리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봉투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너무 행복할 때 열어보면 좋겠어. 만약 우리 딸이 행복이라는 봉투를 택한다면 이혼이라고 적힌 봉투는 열지 않았으면 해. 만약 그 반대라면 둘 다 읽어도 되고.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한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꼭 내 딸로 태어나주면 좋겠구나. 그때는 엄마가 돈도 많고 아프지도 않아 보마. 미안하고 고맙다. 순간 호기심에 꺼내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누이는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고 남편도 대견하다면서 용돈을 쥐어주고 있더군요. 저는 어른들에게 짧게 인사를 드렸고 잠깐 애도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제게 왜 늦게 왔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죠. 뭐? 병원? 그럼 그게 걔 물건이라는 거야? 아, 병원에서 챙겨줘서요. 죽은 사람 물건을 잔치에 들고 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유품도 아니고 그냥 쓰시던 물건이고 바로 온다고. 그니까 그게 그거지. 죽은 사람이 쓰던 걸 여기에 들고 오면 어쩌라는 거야? 너 지금 또 시위하니? 너 감정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불편해야 해. 시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자 시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친척분들도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결국 저는 쫓기듯 다른 방에 들어와 상자를 내려놓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어머니를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들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쫓아 들어온 겁니다. 저를 달래려고 한 게 아니라 화를 내러 들어온 거라는 게 문제였죠. 궁상은?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됐잖아. 아니, 좋은 날에 너 꼭 그렇게 죽상을 써야겠어? 어? 그래야 속이 후련해? 어머님 돌아가신 거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왜? 네 얼굴 전체에 광고처럼 도배를 해놔서.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데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정이 없어? 친척분들이 내 편 들어준 게 화가 난다는 거야? 편? 지금 가족끼리 무슨 편을 가려. 넌 이러니까 정 없다는 소리 듣는 거야. 알아? 그리고 다들 예의상 하는 말이지. 엄마가 말 잘못한 건 또 뭐야? 진짜 그걸 몰라? 자기 집 키우는 개가 죽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슬프지 않더라도 예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집이 장례식 다음 날에 잔치를 해. 어느 집이 술판을 저렇게 차려놓고 축하를 하냐고. 그럼 다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애도만 할까?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당신도 알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만 몇 년을 한 거. 근데 필기를 저렇게 떡 합격했는데 가족이 돼서 축하를 못해?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초상집 분위기로 바꿨잖아, 당신이. 그래? 그러면 나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제대로 잔치 열어도 아무 소리 안 하겠네?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 아니면 그게 뭐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겠어? 그래!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분위기 이렇게 만들 바엔. 에이, 진짜 눈치 보여서 내가.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나 말 다 했어. 장난해? 애들은 어쩔 거고 나이 50 먹어서 이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쥐뿔 능력도 없는 주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설거지나 하고 음식이나 날라. 능력 없어. 근데 당신 말대로 그 나이 먹고도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돈 쓸 줄만 아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빨리 돈 모을 거라는 건 확실해. 설마 그깟 내가 대출 좀 받은 걸로 아직도 시위하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 거야. 나 그거 하나 보고 우리 노후 준비하는 거고. 그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돌아가신 장모님 덕 볼 수 있냐? 아니잖아. 그니까 잘하라고, 우리 집에. 남편이 비아냥거리며 몇 마디 더 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정말 귀에서 삐하는 이명까지 들렸거든요.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
외부 소리까지 차단이 됐죠. 그렇게 한참 뻐끔거리던 남편이 나간 뒤에 저는 어머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했던 봉투에서 이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뜯어서 읽었고 정확히 5초 정도 생각한 뒤에 거실로 나가 밥상을 엎어버렸죠. 친척들이 많이 온 자리였기에 여러 밥상을 붙여놓은 상태였는데 정확히 시어머니와 남편, 저희 딸과 아들이 앉아있던 밥상만 뒤집어 버렸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남편은 눈이 거의 뒤집혀서 제게 손을 올렸고 그걸 아들이 가까스로 제지했습니다. 저런 애는 맞아야 해. 오냐오냐 예쁘다고 하니까 어른들 보길 못같이 하는 거지. 전현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칠 거야. 시어머니가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죠. 그리고는 친척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신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이혼을 선택했을 때 쓰려고 남겨놓은 유언장이었죠. 참고로 여기에 나온 시어머니 이름은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순애야, 나야. 우리 딸이 이제까진 비밀로 하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야 말해줬어. 네가 우리 딸을 많이 괴롭히고 있다고. 물론 너나 나나 오랜 친구지만 네가 왜 내 딸을 괴롭히는지 짐작은 가더라. 내가 순애 네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딸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한 거고.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 부탁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이렇게 내 딸이 이 편지를 열어보게 한 모양이구나. 딱 여기까지 읽었는데 시어머니가 빠르게 일어나 편지를 빼앗아 허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찢어! 하고 소리를 꽥 질렀죠.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눈만 껌뻑거렸고 대신 눈치 빠른 아들은 저희 남편의 양손을 잡고는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버리고는 편지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고 시누이 역시도 뭔가 이상했는지 저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사면초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찢기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를 집어든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키가 훤칠했던 시아버지는 일어나서 두 손을 멀리 뻗은 상태로 목을 빼고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핥히고 발로 차기까지 했죠. 그런데 급격하게 시아버지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네, 아버님. 어머니 유언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인해보시면 될 문제고요. 그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야? 내 딸이랑 아들이? 시아버지는 순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았고 친척분들이 아버님을 살폈습니다. 이 미친년이 우리 집에 분란을 만들고 누가 누구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해? 그럼 친자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어머님. 그렇게 언성 높일 게 아니라요. 남편은 기어코 아들을 뿌리치고는 달려와 제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저 역시도 똑같이 해줬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났는진 몰라도 같이 덤비는 시누이까지도 가뿐하게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볼 뿐이었죠. 저 이혼할 겁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여자 처음 보니까.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야, 너처럼 가진 거 없는 여자한테 애들이 갈 것 같아? 딸, 너 엄마랑 살 거야? 저희 딸은 저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서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삐죽거리면서 아들에게 말했죠. 너 현실을 생각해. 저 여자 뭐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거지는 이제 너지, 너. 내가 친자식도 아닌 너희들한테 유산 한 푼이라도 줄 알아? 아버지,
아니, 설마 죽은 장모님 이야기 믿는 거 아니죠?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봤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는 말끝을 흐렸죠. 시어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딱히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린 시어머니는 비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친하게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오래 짝사랑했던 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던 게 화근이 됐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에게 여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남자들을 홀린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에 자신의 첫사랑과 저희 어머니가 결혼까지 해버리자 홧김에 지금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늘 불만이었는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그걸 저희 어머니에게 상의를 해왔다고 해요. 가장 친했고 입이 무겁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덜컥 불안해진 겁니다. 그때부턴 저희 어머니도 멀리하고 제가 시댁에 갈 수 없도록 남편을 통해 명절에도 못 가게 막은 거고요. 엄마 거짓말이지? 시어머니는 엉엉 울고 이를 본 시누이는 기겁을 하며 쓰러졌고 남편 역시도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죠. 시아버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저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시어머니를 욕하고 나갔죠. 저도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 시어머니.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죽은 날에 잔치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연락 좀 해주세요. 잔치 준비하게요. 음식도 하고 나물도 몇 개 하고. 너희 미친? 아, 암 걸리거나 하시면 아들한텐 말하지 마세요. 치료 같은 거 절대로 해줄 생각 없다고 했어요. 죽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참고하시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거의 동시에 이혼을 진행했고 제가 좀 더 먼저 서류 정리가 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았지만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고 저는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아프실 때 빌렸던 돈들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행복한 게 있다면 저희 아들이었어요. 작은 단칸방이라고 해도 불만 없이 저를 따라와 줬고 저를 대신해서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도 만들어주는 기특한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시아버지도 서류 정리가 다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셨고 식사를 하자는 말도 나왔죠. 일을 끝내고 아들이 만들어둔 다 식은 국과 반찬을 올려둔 밥상을 보면서 저는 문득 다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꺼내 열어보니 아주 작은 종이가 있었죠. 손가락을 넣어도 나오지 않아 봉투를 벌리고 아래로 털어냈습니다. 내용은 로또였고 저는 웃었죠. 아니, 평생을 이런 걸 하지도 않는 분이... 그리고 이거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걸 몰랐으면 날짜 지났겠네. 언제 또 이걸 사셨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휴대폰으로 찍어보는 순간 저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1등, 무려 1등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질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도 무음에 가까운 환호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웠고 우린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금을 떼고 대충 12억 3천 정도의 금액이었고요. 저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돈을 빌려줬던 모든 사람에게 2배에서 3배를 줬습니다. 시아버님에겐 3억을 드렸고요. 그간 제게 해주신 것들,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참 많이 우셨어요. 이제 그 일도 벌써 4년이나 흘렀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군대까지 나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죠. 우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과도 꾸준히 연락 중이고요. 이 당첨금은 제가 소심해서 저금만 해두고 이자로 생활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경매라는 걸 참여했고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제 딸은 매번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시누이는 체력에서 떨어져서 계속 백수로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는 투자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졌다고 했죠. 딸에다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책임지게 된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 소비 습관으로 그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자꾸만 제게 합치자는 말을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이혼이라는 봉투였고 그들이 없을 때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봉투를 열었으니까요. 실제로도 참 행복합니다. 이런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여유를 선물해준 저희 어머니에게 더없이 고맙고요. 부디 다음 생에도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